한국에 핵보다 강한 무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두려워한 그 무기의 비밀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의 국방연구소 전략 분석 책임자 올리버 스펜서입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데이터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영국 국방연구소에서 17년간 일하면서 제가 분석하지 못한 무기체계는 없었다고 자부했죠. 걸프전에서 가족을 잃은 후 더욱 그랬습니다. 감정은 전쟁에서 죽음을 부르는 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런던의 지하 4층 시뮬레이션실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한 작업이었어요. 최신형 AI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둥펑 시리즈부터 러시아의 블라바, 심지어 북한의 북극성까지 모든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을 입력해서 각국의 전략 패턴을 분석하는 작업이었죠. 미국 트라이던트는 완벽했습니다. 발사 확률 97.3%, 명중률 99.1%. 프랑스 M51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예측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SLBM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모니터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처음에는 입력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입력해봤어요.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 SLBM 6발 탑재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500kg 또 오류였습니다. 이상하군. 스펙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옆자리에 제임스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올리버, 벌써부터 골치 아픈 일이야? 한국 SLBM 분석이 안 돼. 시뮬레이션이 이걸 계속 거부한다고. 거부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프로그램이 특정 무기를 거부할 리 없잖아. 저도 30년 경력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냉전 시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무기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요. 더 이상한 건 오류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인한 계산 중단. 결정권자의 철학적 변수가 기술적 변수를 무력화시킴. 제임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철학적 변수라고? 무기 분석에서 철학이 왜 나와? 이거 프로그램 버그 아니야? 아니야. 다른 무기들은 다 정상적으로 분석됐어. 저는 한국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기술 스펙, 성능 지표, 운용 방식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 무기들보다 더 상세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안 때문에 접근이 차단된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야. 접근 권한은 모두 있어. 그날 오후까지 계속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의 SLBM만 유독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더 자세한 오류 로그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의사결정 패턴 불일치. 기존 군사 전략 모델과 상충하는 요소 발견. 발사 결정 시점 예측 불가능.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 SLBM들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거든요. 위협 수준에 따른 발사 확률, 정치적 상황과의 연관성, 선제 공격과 보복 공격의 구분까지 모든 게 예측 가능했어요. 하지만 한국만 달랐습니다. 오직 한국만 계산을 무너뜨린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30년간 무기 분석을 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무기인데 시뮬레이션이 분석을 거부한다니요. 집에 도착해서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뒤져봤습니다. 군사 전략부터 정치체제, 심지어 문화적 배경까지 모든 걸 다시 확인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은 분명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SLBM 개발에 성공한 것만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나라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봤어요. 혹시나 해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완전히 재부팅한 후에 말이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한 달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진해 군항으로 와서 한국의 SLBM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저를 초청하는 걸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무너뜨린 그 무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마중 나온 홍중령의 첫 마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올리버 스펜서 박사님이시죠? 저희가 당신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요? 자신들이 뭘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영국 국방연구소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저희 SLBM 분석에 실패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홍중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가 의도한 일이거든요. 의도했다고요? 그들이 일부러 분석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진해로 가는 이 시간 동안 홍중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박사님, 저희 시스템이 왜 분석되지 않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당연합니다. 30년 경력에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뭘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저희가 만든 게 정말 무기인지 아닌지를 말이에요. 진해 군항에 도착하자 거대한 잠수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었어요. 3,000톤급의 83.5m 길이의 검은 거대함이 부두에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걸 보시면서 뭘 느끼세요? 강력한 전략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겠네요. 홍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틀렸습니다. 저건 무기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이라고요? 잠수함이 어떻게 책임입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함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 잠수함들과 기본 구조는 비슷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승무원들의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긴장감보다는 차분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여기가 어뢰발사관이고 저쪽이 SLBM 발사 통제실입니다. 통제실에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 잠수함에서 봤던 것과 뭔가 결정적으로 달랐거든요. 이게 뭡니까? 발사 버튼이 있을 자리에 이상한 장치가 있었어요. 큰 빨간 버튼 위에 투명한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디지털 시계 같은 게 달려 있었습니다. 결정 유보 시스템입니다. 결정 유보 시스템이라고요? 홍중령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일반적인 SLBM은 상부에서 발사 명령이 내려오면 즉시 발사됩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버튼을 누르면 끝이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발사 명령이 와도 30초간 기다립니다. 이 시계가 30초를 카운트다운하는 동안 함장과 부함장 그리고 무기 담당관이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30초나요? 그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중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먼저 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먼저 쏘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럼 SLBM을 왜 만든 겁니까? 그럼 뭘 위해 만든 건가요? 홍중령이 그 투명한 덮개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르지 않기 위해서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누르지 않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다고요? 30초 동안 저희는 계속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걸 눌러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게 정말 최선인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만든 게 아니라면 뭘 위해서요? 박사님, 잠깐 갑판으로 나가볼까요? 갑판에 올라서니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박사님은 억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홍중령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억제는 상대방이 저희를 믿을 때 나온다고 생각해요. 믿는다고요? 네. 저희가 함부로 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을 때 말이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분석을 거부한 이유를 말이죠. 갑판에서 내려와 함장실로 갔습니다.
벽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함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저희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SLBM은 강력한 억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발사를 망설이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박사님은 억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함장이 찻잔을 들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언제 물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죠. 두 번째는 사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강하지만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요? 광견은 결국 죽어요.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합심해서 제거하거든요. 하지만 사자는 살아남습니다. 홍중령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저희는 광견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30초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하지만 그럼 적이 먼저 공격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먼저 공격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함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만 공격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요? 네. 가족, 동료, 나라, 평화.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만 공격한다고요? 박사님, 저희한테 질문 하나 해보세요. 질문이요? 저희가 언제 이 SLBM을 쏠 것 같은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언제 쏠까요? 북한이 공격했을 때? 중국이 위협했을 때? 하지만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희도 모르고요. 본인들도 모른다고요?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미리 정해놓지 않았어요. 언제 쏠지를. 대신 이렇게 정해놨죠. 함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저희는 결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뮬레이션이 왜 분석을 거부했는지, 왜 예측이 불가능한지. 다른 나라들은 명확한 조건이 있어요. 적이 먼저 공격하면 반격한다든지, 특정 위협 수준에 도달하면 선제 공격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은 모두 계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 때라는 건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 그런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수치는 완벽했지만 철학 앞에 무력해진 거였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 앞에서 모든 시뮬레이션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기술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올리버? 30초 대기 시스템이라니. 제임스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전쟁터에서 30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데요. 그 사이에 적이 먼저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무기가 아니라 윤리교본이에요. 다른 분석가인 존 박사도 동조했습니다. 전쟁은 윤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의 시스템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여러분이 모두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제가 일어서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무기는 기계였어요. 입력된 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였죠. 적이 공격하면 반격한다. 위협 수준이 80%를 넘으면 선제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SLBM은 다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큰 물음표를 그렸어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어요. 30초 동안 진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민한다고요? 네. 정말로 이걸 눌러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더 약한 거 아닙니까? 망설이는 무기가 어떻게 강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누를 때는 확신을 갖고 누르거든요. 저는 제임스를 바라봤어요. 제임스, 당신은 언제가 더 무서워요? 화난 사람이 감정적으로 때릴 때요? 아니면 차분한 사람이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때릴 때요? 후자가 더 무섭긴 하죠. 맞아요. 한국의 SLBM이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쏘는 거거든요.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언제 공격할지 대략 알 수 있어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공격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공격해요.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지켜야 할 이유가 언제 생길까요? 그게 뭘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 공격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제임스가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적이 가장 무섭긴 하죠. 기술보다 무서운 건 책임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회의 이후 한국 SLBM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라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들은 적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오히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몇 주 후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SLBM을 시뮬레이션에 돌려보라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30초 대기 시스템까지 모든 변수를 포함해서 말이죠. 저는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봤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스펙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들은 운용 철학까지 모두 입력해봤어요. 30초 대기 시스템, 결정, 유보 과정,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발사한다는 조건까지 모든 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실패.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오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의사결정 시점 예측 불가. 기술적 변수와 인간적 변수의 복합 작용으로 인한 계산 불가능. 제임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AI가 인간의 마음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것 같네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계산을 포기한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SLBM이 왜 모든 시뮬레이션을 무너뜨리는지를. 다른 나라 무기들은 언제 발사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위협 수준, 정치적 상황, 군사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대략적인 발사 확률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의 둥펑 미사일 같은 경우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미군이 개입하면 발사 확률이 60% 정도 올라간다고 계산할 수 있어요. 러시아의 불라바도 마찬가지고요. NATO가 동진하거나 핵시설이 공격받으면 발사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이 공격하면 쏠까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글쎄요. 그들이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쏠 테고 아니면 안 쏠 테고. 그럼 중국이 위협하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판단에 달린 거죠. 결국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언제 SLBM을 발사할지는 한국 사람들도 미리 모르는 거였으니까요. 기술보다 강한 건 결심의 타이밍이었군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아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30초 동안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온 분석 결과였어요. AI가 추가로 계산을 시도하다가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SLBM의 억제 효과 99.7%. 하지만 억제 메커니즘 불명. 억제 효과는 거의 완벽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AI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전략은 참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힘을 숨겼어요.
30초 대기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들이 함부로 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역설적이네요. 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더 무서워진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다른 나라들은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강함을 보여주고 위협하고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제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자제력이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낸 거였죠. 누군가 당신을 때릴 수 있지만 참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때릴 때는 뭔가 엄청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한국의 SLBM이 정확히 그런 무기였습니다. 2달 후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30초 대기 시스템을 모방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CIA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자신들의 진급 핵잠수함에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도 불라바 미사일에 30초 지연 시스템을 추가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시스템이 그렇게 효과적이었나 보네요. 제임스가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어요. 다들 따라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겉모양만 따라해서는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몇 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네요. 중국에 수정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에 돌려본 결과였어요. 30초 대기를 포함시켰는데도 발사 시점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기술은 똑같이 복사했는데 왜 다르죠? 러시아 것도 마찬가지예요. 30초 지연이 있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해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따라했지만 철학은 흉내 낼 수 없었거든요. 철학이요? 네. 중국의 30초는 그냥 30초예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죠. 중국군의 30초 대기 시스템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놀라웠어요. 시간만 30초를 기다릴 뿐 그 시간 동안 하는 일이 한국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중국은 30초 동안 시스템 점검을 했어요. 미사일 상태 확인, 목표 좌표 재검토, 통신 연결 상태 점검 같은 기술적인 일들만 했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했어요. 30초 동안 발사 승인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부와 최종 교신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죠. 하지만 한국의 30초는 달랐어요. 한국은 30초 동안 정말로 고민해요. 이걸 정말 쏴야 하는가 하고 말이에요. 그게 뭐가 다른 건가요? 제임스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30초를 기다려요. 하지만 한국은 30초 동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다는 거네요. 맞아요. 결정 후 30초와 결정을 위한 30초는 완전히 다른 거죠.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30초 후에 무조건 발사해요.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30초 후에도 안 쏠 수 있어요. 30초 동안 생각해보고 나서 안 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명령 불복종 아닌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시스템이거든요. 현장에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복제는 기술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학은 오직 원본만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30초 대기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거든요. 분단의 아픔, 전쟁의 참혹함, 평화에 대한 간절함. 이 모든 것이 그 30초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30초의 무게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마음은 복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SLBM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반년 후 MI6 산하 전략기관에서 연례 동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이번에 동아시아 군사 상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됐어요. 신형 항공모함, 핵잠수함 증설, 남중국해, 군사기지 확장 등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어요. 새로운 ICBM 개발, 핵탄두 소형화 진전, 고체 연료 기술 발전 등등. 그런데 한국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존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발전했지만 전략적 위협도는 제한적이에요. 다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SLBM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결국 중간급 기술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거리도 500km 정도로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국가입니다. 공격적 의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신경 쓸 수준이 아니에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들이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네, 올리버.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무슨 뜻인가요? 한국의 SLBM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말한 것들은 모두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존 박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올리버 당신 생각은 어떤데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군사 강국이 아닙니다. 그럼 뭐란 말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어요. 그들은 아직 결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결심하지 않았다고요? 네. 아직 말이에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나라들은 이미 결심이 끝난 나라들이에요. 중국은 패권 장악을 결심했고, 러시아는 영향력 확대를 결심했고, 북한은 체제 보존을 결심했죠.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 뭘 할지 결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화이트보드로 가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그들은 30초 동안 생각해요. 정말로 이걸 해야 하는가 하고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결심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럼 약하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워요. 왜요?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무섭거든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미 화난 사람과 아직 화내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무서워요? 아직 화내지 않은 사람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화낼 때는 엄청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이 아직 결심하지 않았기에 세상은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들이 정말로 결심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러면 그들이 결심하는 순간 세계는 멈출 것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 회의로부터 정확히 1년 후, 저는 한국 SLBM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부에서는 200페이지짜리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단 한 문장만 썼어요. 대한민국은 분석 불가. 시뮬레이션이 아닌 결심의 주권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나머지 199페이지는 모두 비워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가 황당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올리버, 이게 뭐예요? 1년간 연구한 결과가 고작 한 문장이라고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장난해요? 상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제임스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이걸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요? 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무기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위해서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임스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올리버, 당신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숫자로 분석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숫자로 분석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가요? 인간의 마음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한국에서 받은 작은 선물을 꺼냈어요. 태극 무늬가 새겨진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제임스, 이 나침반을 보세요. 나침반이요? 네. 이게 항상 북쪽을 가리키나요? 당연히 가리키죠. 틀렸어요.
자기장이 변하면 방향도 바뀌거든요. 제임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의 SLBM이 바로 이 나침반 같아요. 평상시에는 평화를 가리키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진정한 억제란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진정한 억제란 상대방이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당신이 함부로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게 만들어야 해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결심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의 SLBM이 정확히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30초를 기다려요. 정말로 써야 하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요. 하지만 그 30초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결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걸프전에서 가족을 잃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감정을 버리고 오직 논리와 계산만 믿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힘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승리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는 결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심 앞에서는 어떤 시뮬레이션도 어떤 계산도 무력했습니다. 제임스, 저는 이제 압니다. 뭘요? 대한민국이 왜 예측 불가의 나라인지를. 왜요? 그들은 계산이 아닌 결심으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저는 창밖 런던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결심하는 순간이 온다면 세계는 그 앞에 멈춰 설 것입니다.